1809년 창덕궁의 대조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조선 제23대왕 순조와 순원 왕후 김씨의 장남이었습니다. 그의 탄생은 조선 왕조의 의미가 깊은데 19대 왕숙종이 임금의 정비소생으로 태어난 이후 150년 만에 이루어진 경사였습니다. 왕조시대에는 왕의 정통성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왕이 될 운명이고 그러므로 즉위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즉위 후 신세를 갚을 필요도 없죠. 그러므로 강력한 왕권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의 27명에 달하는 임금 중에서 적장자로 태어나서 왕권의 강력함에 문제가 생긴 임금은 없습니다. 건강 문제나 다른 것은 모두 빼고서 말이죠. 그의 부왕인 순조만 해도 정조의 후궁 소생이었습니다. 그리고 11세라는 나이에 너무 어려서 즉위하는 바람에 대왕 대비의 수렴청정도 겪었습니다. 당연히 순조는 그런 자신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을 자식의 탄생에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역사에 무기력한 군주로 기록된 순조도 이 시기에는 나름 명민하고 강한 지배력을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순조는 자신의 생모인 수빈 박씨에게 치사와 전문, 프리를 올렸으며 생모인 수빈에게 세자나 세손에게만 쓰는 저하의 경칭을 사용하여 부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순조가 자신을 낳은 생모에게 비로소 제대로 된 왕족의 대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적장자라는 존재는 왕의 정통성에 끼치는 의미가 큰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는 1812년 순조 12년 왕세자에 정식 책봉되었으며 이때 나이가 만 3세였는데 만 1세 전후로 세자에 책봉된 사도세자 못지않은 많은 기대를 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효명세자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근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을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제였다고도 평가됩니다. 외모가 출중했고 대단히 영특하고 재능이 있었던 인물로 안동 김씨의 세도에 눌려 지내던 아버지 순조도 적장자 아들이던 효명세자에게 정말 기대를 많이 겁니다.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동궐도 제작에 직접 관여했다고 하는데 왕권 강화책과 연관이 있지 않나 해석하기도 합니다. 순조의 건강이 날로 나빠지자 1827년 순조는 아들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했고 이후 4년간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면서 직접 국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왕이 대리청정에 명을 내리자 신하들은 크게 기뻐하며 환영하였을 정도로 매우 기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대리청정권과는 많이 다른 반응입니다. 과거에는 임금이 세자에게 대리청정의 명을 내리면 신하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대리청정하라는 정규를 거둬달라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종이 문종에게 대리청정을 명했을 때 그리고 숙종 때는 세자인 경종에게 대리청정이 명해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정조에게 대리청정을 명하자 세손의 반대파 홍인한, 정후겸은 물론 김상철, 한익 모든 당시의 대신들이 모조리 들고 일어나 결사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이유가 있는데 대리청정의 당사자가 자신들과 정치적으로 반대파일 경우도 그랬지만 더욱 큰 이유는 왕조시대의 대리청정이라는 것은 신하의 입장에서는 아주 껄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만약 대놓고 찬성했다가 왕이 명을 거두면 꼼짝없이 반대 세력으로 몰리거나 심지어 역모와도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장 잘 이용한 군주가 태종입니다. 그는 제위 중 여러 번 양위 파동을 일으켜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골라냅니다. 왕조 초기라서 반대파는 곧 고려 왕조를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받는 등 역적의 버금가는 엄청난 후폭풍을 견뎌야 했죠. 하지만 순조의 경우는 아주 많이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세자의 외가가 안동 김씨이며 처가는 풍양 조씨로 당시 세도 정치의 양대 산맥입니다. 어쩌면 그런 혈연적 배경도 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1811년 순조 11년 일어난 홍경래의 난 이후 국정에 대해 거의 손을 떼다시피 했던 순조였기에 신하들은 그런 왕의 진심을 이해하기도 했을 겁니다. 대리청정을 맡은 효명세자는 2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일처리로 조정의 공직 기강을 잡았습니다. 부왕 순조의 허약한 통치 시기에는 관리들의 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효명세자 대리청정 시기의 실록 기사를 보면 직전까지와는 다르게 하직, 탄핵, 유배, 국문 해임 등의 처벌과 관직 제수 및 시상 등 상벌과 관련된 기사가 쏟아집니다. 외관인 각 고을 수령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정승도 직급의 상하고하를 막론하고
직접 제수하여 단순히 권한 대행을 넘어서 인사권 문제도 다루는 등 실질적인 군주의 역할을 도맡아 진행했습니다. 순조는 이러한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을 월권이라고 언짢아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세자를 지원하면서 뒤에서 힘을 바짝 실어줍니다. 효명세자도 이해질세라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효심을 표현하고 아버지 순조의 권위를 드높이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순조의 탄신 진연, 생일 잔치 등의 주요 연회들을 조선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는 것과 더불어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이 연회들의 핵심에는 정제라고 불리는 궁중무용이 있었는데 효명세자는 정제의 대부분을 직접 수정하거나 다듬는 등 예술에도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에 쓰이는 칼날과 손잡이가 따로 노는 독특한 구조의 칼을 도입한 사람도 바로 효명세자라고 합니다. 파국은 의외로 일찍 다가옵니다. 아버지 순조와 여러 신하들의 기대 속에 대리청정을 잘하던 효명세자는 갑자기 병에 걸렸고 불과 22살의 젊은 나이로 1830년 순조 30년 음력 5월 6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이 워낙 갑작스런 것이라서 당연히 당시 세도가인 안동 김씨에 의한 독살설 등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자가 대리청정 기간 동안 세도가 안동 김씨들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없고 정조의 고명 대신으로 가문 간 싸움을 회피했던 안동 김씨의 수장인 김조순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안동 김씨에 의한 독살설은 다소 무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만일 효명세자가 김조순이 죽은 후까지 살아있었다면 다른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겠죠. 효명세자가 피를 토하고 쓰러진 후 어이들이 갖은 방도를 쓰다가 제야에 있던 정약용까지 부르려고 노력합니다. 그 때문인지 과로에 의한 사망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순조는 아내 순원왕후와 더불어 아들 효명세자의 죽음을 크게 슬퍼했는데 친히 직접 쓴 지문과 제문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한을 절절히 토해냅니다. 그리고 뒤이어 효명세자의 동생들인 2명의 공주까지 요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병약한 데다가 자식들의 연이은 사망에 충격을 받은 순조는 결국 1834년 승하합니다. 효명세자가 만일 오래 살아서 적어도 20-30년 정도 조선 국왕으로 재위했었다면 어땠을까요? 역사 판타지물에도 가끔씩 그런 소재가 등장합니다. 효명세자가 박규수라는 조선 개화파의 시조를 뽑아서 총애한 것을 보면 그가 그렇게 다친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정식 대과에 급제도 못한 상태였지만 효명세자는 경연 자리에도 박규수를 배석시켜서 견해를 들었고 박지원의 사상에 관심을 보여 박지원의 저작을 모두 올리라고 박규수에게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사상적 개화를 이루어 나가고 향후 박규수를 청나라로 보내서 외국의 문물과 지식을 배워오게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청나라나 기타 외국의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개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산업혁명 등 근대화도 점진적으로 시행해 갈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 박규수는 효명세자가 요절하자 충격을 받아 20여 년을 칩거합니다. 이래저래 효명세자의 일대기는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서 정말 안타까운 순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